캄보디아 푸놈펜. 한국인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규모로 적발되자 현지 언론은 한국을 사기 수출국이라 조롱했습니다. 미국과 태국까지 한국은 자국민도 통제 못하는 나라라며 손가락질했죠. 거리에는 KCRIM이 해시태그가 퍼지고 한국인의 이름은 혐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 단 한 사람이 이 사태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버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올해 나이는 32살입니다. 2025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서 푸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새로 산 노트북과 몇 벌의 여름옷이 전부였죠. 부모님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고, 어머니는 걱정 섞인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는 4시간을 날아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3월인데도 한국의 한여름보다 더 뜨거웠죠. 공항 앞에는 회사에서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현지인이었고 조수석에는 한국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는 푸놈펜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노점상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죠. 고층 건물과 허름한 상가가 뒤섞여 있는 거리였어요. 저는 이 도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새로 지은 상업지구 안에 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입구에는 한글과 크메르어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는 깨끗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안내를 받아 3층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여기는 제대로 된 회사처럼 보였으니까요. 사무실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책상마다 최신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자는 문구였죠. 저는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팀장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자리를 안내하고 업무를 설명했어요. 제 역할은 전산 시스템 관리였습니다. 서버 점검, 네트워크 유지 보수, 보안 업데이트 같은 일들이었죠. 익숙한 업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5년 동안 비슷한 일을 해왔으니까요.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점심시간에는 함께 근처 식당에 가서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음식은 생각보다 맛있었죠. 저녁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돌아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고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시내를 구경했어요. 왕궁과 사원들을 돌아보고 메콩강변을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많았고 노점에서는 과일과 기념품을 팔고 있었죠. 저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 두 분은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주가 지나면서 일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업무는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사무실 한쪽에는 통화부서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 직원들은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어요.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를 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고객 상담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들리는 대화 내용이 묘했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한 말투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금융거래 내역이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게 정상적인 업무라고 여겼습니다. 아직은요? 3주째가 되었을 때 저는 현지 직원과 친해졌어요. 리차라는 이름의 28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영어를 잘했죠. 점심시간에 가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가족이 시골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고 했죠. 어느 날 리차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복사기 앞에서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여기서 일하는 게 편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조심하라고요. 무슨 뜻인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리차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통화부서 직원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전화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고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상대방은 노인인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캄보디아에서 전화를 건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죠. 혹시 해외 지점이나 콜센터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통화부서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요? 팀장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금융 고객 관리 업무라고 했습니다. 한국 본사와 연계해서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노점 앞을 지나갔어요. 상인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예전에는 친절하게 웃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상해서 물었죠.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상인은 한국말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 나쁘다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었지만 상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뉴스에는 한국인 관련 기사들이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프놈펜에서 적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콜센터가 여러 곳 있다는 거였죠. 피해자는 대부분 한국의 고령층이었어요. 기사에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이 회사도 그런 곳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저는 합법적인 회사에 취업한 거라고 계약서도 제대로 썼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다음날 출근길,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한국인을 보는 현지인들의 시선이 차갑더군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피하기도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누군가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송사의 보도였어요. 리포터는 프놈펜의 한 건물 앞에서 리포팅을 하고 있었죠. 한국이 범죄를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회사 건물과 비슷한 곳이 비춰졌어요. 리포터는 한국인들을 가짜 미소를 짓는 사기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사기를 치는 나라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혹시 저도 그 일부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점심시간에 리차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이 회사가 정말 합법적인 곳이냐고요. 리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연민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버를 점검하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범죄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화 내역, 고객 정보, 송금 기록 같은 것들이 모두 제 서버를 거쳐갔습니다.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친구는 제가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밤에 인터넷으로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언론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을 다루고 있었어요.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였죠. 댓글에는 한국의 국격이 추락했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국제 뉴스도 찾아봤습니다. 유럽과 미국 언론들은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가 해외에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기사는 한국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제목을 달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저 역시 그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공범이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계약 기간은 아직 5개월이나 남아 있었고 위약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여권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죠.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였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총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최성규라는 이름의 45살 남자였어요. 그는 가끔 사무실에 나타나서 직원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죠. 그는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면담을 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은 잘 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여기서 보고 들은 건 밖에서 말하지 말라고요. 회사 기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곳이 잘못된 곳이라는 걸요. 리차의 경고, 현지인들의 시선, 국제 언론의 보도, 그리고 최성규의 경고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서버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수천 건의 통화 기록, 수백 명의 개인정보, 수억 원의 송금 내역이 스크롤되고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곳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처음으로 느꼈다. 프놈펜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의 우기였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굵은 빗줄기가 거리를 두들겼죠. 물은 배수구를 넘쳐 흘렀고 도로는 진흙탕이 되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흐릿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했을 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 제 옆자리에 앉던 김영수라는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도 꺼져 있었죠. 저는 팀장에게 물었어요. 영수 씨는 어디 갔냐고요? 팀장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그만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영수 씨는 전날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었고 퇴근 인사도 나눴죠.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두려운 게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직원 명단을 확인할 일이 있었는데 김영수라는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곳에서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버 점검 중에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통화 녹취 파일들이었습니다. 백업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죠. 호기심에 하나를 열어봤어요.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젊은 남자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노인에게 계좌번호를 물었어요.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된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정말 금융감독원이 맞냐고요? 남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의 안전을 위한 절차라고요. 노인은 결국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까지요. 통화가 끝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동료에게 말하는 투였죠. 이 할머니 통장에 2천만 원 있대.
빨리 빼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헤드폰을 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령층을 속여 돈을 빼내는 통화였죠. 어떤 녹취에서는 피해자가 울고 있었어요. 제발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제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가 유지보수하는 서버가 이런 범죄에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리차가 저를 불렀어요. 건물 뒤편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그녀는 커피를 시키고 조용히 말했어요. 뭘 봤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취 파일을 들었다고 했죠. 리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회계장부였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자금 세탁이라고 적혀 있었죠. 금액은 매달 수억 원에 달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범죄라고요. 우리는 지금 범죄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현실로 확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리차는 계속 말했어요. 이 일을 계속하면 모두 죽는다고요. 캄보디아 경찰이 오거나 아니면 조직이 먼저 우리를 정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주 토요일, 프놈펜 시내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현지인에게 폭행당한 거예요. 뉴스에서 봤는데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어요. 시장에서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공격받았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체포됐지만 그가 한 말이 문제였어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그래서 복수했다고 했습니다. 댓글에는 그를 옹호하는 글들이 많았어요. 한국인들이 먼저 잘못했다는 거였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고한 관광객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지인들의 분노도 이해가 됐어요. 그들은 한국을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K크라임이라는 말이었어요. 한국의 범죄를 뜻하는 거였죠. 사람들은 그 해시태그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공유했어요. 조롱과 비난이 가득한 글들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이 문제를 다뤘어요. 한 기자는 프놈펜에서 취재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로 사람을 속이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 문장은 곧 국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기억하게 된 거죠. 한국 정부는 유감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죠. 현지 대사관도 침묵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는 한재욱이라는 외교부 직원이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캄보디아 여론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국에 여러 번 보고서를 올렸지만 반응은 냉담했다고 해요.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국제뉴스가 떠 있었죠.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들이었어요. 그는 중얼거렸다고 해요. 우린 지금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거리의 시선을 느꼈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표시라도 난 것처럼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어떤 상점은 아예 한국인 출입 금지 표지를 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점점 악화됐어요. 최성규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감시했고 수상한 행동이 있으면 즉시 불러 신문했죠. 어느 날 그는 한국인 직원 전원을 회의실에 모았어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 들은 것을 절대 밖에 말하지 말라고요. 만약 누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녹취 파일 속 노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 한 그런 범죄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리차가 제게 접근했어요. 복사기 앞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USB 하나를 건넸죠. 그녀는 속삭였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요. 통화 녹취, 계좌 내역, 자금 흐름까지 전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USB를 받았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이게 만약 외부로 나가면 이 조직은 무너질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위험해질 거였죠. 리차가 말했어요. 조심하라고요. 이미 조직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빼돌리려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거세게 내렸어요.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이 답답해서 나온 거였죠. 빗속에서 푸른펜 시내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건물 옥상에는 통신탑이 있었고 그 끝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서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곳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세계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부였어요.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빗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죠. 저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골목을 돌고 건물 사이를 지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 그림자가 잠깐 멈췄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였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냉방기가 고장나서 습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USB를 꺼냈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제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저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저도 사라질 거라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의지였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나는 이제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성규가 복도를 오가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제자리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제 책상 위에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분명 어제 퇴근할 때 껐는데요. 모니터에는 파일 탐색기가 열려 있었고 최근 사용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컴퓨터를 뒤진 거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려는데 팀장이 다가왔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다고요. 전 직원 참석 필수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오전 10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국인 직원 15명이 전부였어요. 최성규가 문을 닫고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그는 천천히 우리를 둘러봤죠. 그가 말했어요. USB가 사라졌다고요. 중요한 파일이 담긴 거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빼돌렸을 거라고 했죠. 저는 주머니 속 USB를 의식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최성규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안에 범인을 찾을 거라고요. 만약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함정임을 알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최성규는 한 명씩 따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방 안에는 그와 다른 남자 둘이 있었죠. 모두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최성규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을 봤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정말이라고요. 신문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리차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컴퓨터도 꺼져 있었어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리차는 어디 갔냐고요? 동료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끌려갔다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세면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바닥에 종이 조각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보니 장부의 일부였어요. 리차의 글씨였죠. 거기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도망쳐. 저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리차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 건지조차 몰랐어요. 그날 오후, 외부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전화도 불통이었어요. 회사에서 통제한 거였죠. 이유는 보안 점검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가둔 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최성규가 공지했습니다. 당분간 숙소 출입도 제한된다고요.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대기하라고 했죠.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제 완전히 갇힌 거였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휴게실에는 간이 침대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말없이 누워 있었죠.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어요. 새벽 4시쯤 소란이 일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틈으로 봤죠. 동료 한 명이 양쪽에서 붙잡혀 가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명단에서도 이름이 지워졌죠. 김영수에 이어 2번째였습니다. 저는 다음이 제 차례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뉴스를 봤습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접속한 거였어요. 캄보디아 언론은 한국인 범죄 조직 소탕 무기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판이었죠.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경찰은 이미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언론은 한국 정부의 무능을 조롱했습니다. 자국민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했죠. 유럽 언론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구타당한 영상이 퍼졌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그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다 현지인들에게 둘러싸였죠. 그들은 한국인이냐고 물었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먹이 날아왔어요. 영상은 3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피를 흘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구경만 했죠.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인은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이제 범죄자의 표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는 한재욱이 이 상황을 본국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상부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어요. 캄보디아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한국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죠. 하지만 돌아온 답은 항상 같았어요. 확인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외교적 대응을 자제하라는 뜻이었죠. 한재욱은 좌절했어요.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식사는 제공됐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감시를 받았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마다 누군가 사라졌습니다. 15명이던 직원은 이제 10명이 되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 수 없었죠.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열흘째 되던 밤, 총성이 들렸습니다. 한 발이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났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벽에 기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죠. 이게 제 마지막 무기였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비가 새어 들어왔어요. 천장 어딘가가 망가진 거였죠.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대사관도 외교부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버려진 거였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조롱했고 현지 사회는 한국인을 증오했죠.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리차는 사라졌고 동료들은 하나씩 끌려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망칠 길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여권은 여전히 회사가 가지고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끊겼죠. 어느 날 새벽 저는 휴게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에는 프놈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밖에는 자유가 있었지만 저는 갈 수 없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통화 녹취, 계좌 내역, 자금 흐름까지요. 이걸 세상에 알리면 이 조직은 무너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부터 살아남아야 가능한 일이었죠.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새는 곳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물방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올 것이라 믿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전된 사무실에서 이틀이 지났어요. 시간의 감각이 흐릿해졌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도 없었죠. 창밖으로 빛이 들어와야 아침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댄 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버려진 물건들이 널려 있었어요. 전원이 끊긴 모니터들, 떨어진 휴대전화, 젖은 서류들이었죠. 명단 하나가 빗물에 젖어 바닥에 있었는데 글씨가 번져 알아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귓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총성과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요했죠. 건물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통화 녹취, 계좌 내역, 범죄의 증거들이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남기지 않으면 모두 잊혀진다고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전화도 인터넷도 되지 않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너무 높았죠. 저는 갇혀 있었어요. 오직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었죠. 그날 새벽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재욱이 마지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문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대한민국은 행동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캄보디아 현지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재욱은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답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즉각 행동하라고요. 특수임무단 청령이 소집됐어요. 김도연이라는 47살 단장이 작전을 맡았습니다. 그는 지도 위에 좌표를 표시하며
말없이 고개를 들었죠. 출격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캄보디아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도착하도록 계획됐습니다. 헬기는 저공으로 비행할 거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접근하는 거였죠. 저는 그때 사무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깨어났을 때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죠.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밤하늘에 불빛이 보였어요. 움직이는 불빛이었습니다. 헬기의 불빛이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건물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근처 어딘가에 착륙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구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건물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발소리였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니, 부서졌습니다. 강한 힘으로 파괴된 거였어요.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죠. 저는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확인했죠. 저는 어느새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언제 다친 건지 몰랐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도연이라고요. 대한민국 특수임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힘이 풀렸어요. 손에 쥐고 있던 USB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도연이 그걸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단 한마디를 남겼죠. 당신이 한국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움, 절망,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작전은 3시간 만에 끝났어요. 특수임무단은 건물을 확보하고 생존자들을 구출했습니다. 최성규는 도주 중 체포됐고 조직원들도 모두 검거됐죠.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USB였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처음에 경악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한국군이 들어온 거였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곧 사건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 피해액, 범죄 내역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매수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죠. 국제 언론도 보도 방향을 바꿨어요. CNN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의의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드디어 행동했다고 했죠. 조롱은 찬사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병원 침대에서 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은 아직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비가 멈춘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죠. 저는 그 하늘을 보며 프놈펜의 우기를 떠올렸어요. 끝없이 내리던 비가 생각났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대신 침묵했죠. 어느 날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리차가 남긴 장부 조각이었어요. 도망쳐라고 적혀있던 그 종이였죠. 저는 그걸 펼쳐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뒷면에 한 문장을 썼어요. 양심은 무기가 된다. 그 문장은 리차가 제게 준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양심이 저를 살렸고 결국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양심은 약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강한 무기였죠.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리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며칠 후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표창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양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대신 한 가지를 요청했어요. 리차를 기억해달라고요. 그녀의 이름을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약속했어요. 기록에 남기겠다고요. 퇴원하는 날, 저는 병원 현관에 섰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걸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곳은 평화로웠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결단을 인정했어요. 신속한 작전, 정확한 정보, 인권 보호까지 모든 면에서 칭찬받았죠. 국격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프놈펜에서는 볼 수 없던 별이었죠.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괜찮다고요. 리차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의지는 남았습니다. 김영수와 다른 동료들도 사라졌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기록되었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했고 정의를 세웠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나는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